안녕하세요. 미셸쌤의 미술이야기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곰브리지의 서양미술사 14번째 챕터 전통과 혁신 2번째 시간입니다. 15세기 북유럽 미술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15세기 북유럽의 미술가들은 어떤 미술의 수단과 방법을 응용해서 전통과 혁신을 이어갔는지, 또 이탈리아 미술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건축에서였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고대 건축물의 그 모티브를 응용해서 르네상스 양식을 이뤄냈고, 사실상 피렌체에서는 고딕 건축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를 제외한 15세기 북유럽에서는 고딕 양식이 여전히 이어졌고 나름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고딕 건축의 주요 요소인 뾰족한 아치, 그리고 공중부벽은 간직한 채로 복잡한 트레서리와 함께 환상적이고 장식적인 취향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프랑스 고딕 양식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는 루앙의 법원 건물입니다. 플랑보아양 양식은 단어가 의미하듯 타오르는 불꽃 모양을 하고 있어요. 설계자가 장식의 기능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화무쌍한 장식으로 이 건물 전체를 뒤덮은 것처럼 보이죠? 새로운 상상력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동화의 세계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작용으로 한결 더 단순해진 양식이 출현하게 됩니다. 늘 그렇듯 말이죠. 영국의 캠브리지에 있는 킹스 칼리지 교회입니다. 영국에서는 고딕 양식의 마지막 단계인 수직 양식이 생겨나는데요. 곡선이나 아치보다는 직선을 즐겨 사용한 15세기 영국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 내부는 전 시대의 고딕 양식보다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측량이 생략돼서 기둥과 가파른 아치를 세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탁 트인 공간처럼 보이는데요. 중세의 교회라기보다는 천장이 높은 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 고딕 예술가의 상상력은 이곳 궁융의 세세한 부분에서 환상적으로 자유롭게 펼쳐지고 있어요. 궁융의 곡선과 가느다란 직선은 놀라운 방식으로 교차되고 있죠. 이 시대의 북유럽 회화는 아직까지 고딕 전통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는데요. 미술은 여전히 과학보다는 관습과 관례를 따라갑니다. 알프스 남쪽인 이탈리아 화가들은 근대를 향해서 질주를 시작했지만 북유럽의 화가들은 여전히 중세 미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슈테판 로흐너는 얀 반 에이크의 혁신적인 미술 방식을 전통적인 주제에 응용한 미술가입니다. 작은 천사들이 장미나무 아래서 음악을 연주하고 꽃을 뿌리고 아기 예수에게 과일을 건네며 성모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림에 순수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이 그림은 바네크의 정신은 간직했지만 고딕 양식에 더 가까워 보이는군요. 성모를 중심으로 배경은 황금색으로 그리고 그 앞에선 현실적인 무대가 펼쳐지고 있어요. 귀여운 두 천사가 커튼을 들고 있어서 마치 그림이 액자에 걸려있는 듯합니다. 순수한 신앙심을 매혹적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19세기 낭만주의 비평가 존 러스킨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북유럽 화가들이 그린 타피스트리와 필사본에서 우리는 국제 양식의 전통적인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아한 세계를 화려하게 그려냈던 베노초 고촐리의 작품처럼 말이죠. 이 사파는 15세기 중엽에 그려졌습니다. 그림에는 작가가 책을 주문한 후원자에게 전달하는 전통적인 장면이 보이는데요. 화가는 성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충실하지만 익살스럽게 그렸습니다. 사냥을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매를 손에 올려놓은 멋쟁이와 거만을 떠는 사람도 보입니다. 성문 안에는 상점과 노점도 보이고 상인과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들까지 묘사했어요. 한 세기 전만 해도 중세 도시의 풍경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준 그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미술이 이상적인 조화와 아름다움을 성취하려 했다면 북유럽의 미술은 이런 종류의 표현법을 선호했던 것이죠. 프랑스의 화가 장 포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탈리아를 여행했고 1447년엔 로마에서 교황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기증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수호성인인 성 스테판이 곁에 서 있어요. 로마 교회 수석부제 의관을 갖춘 스테판은 거칠고 날카로운 돌이 얹혀진 성경을 들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는 그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기록합니다. 인물들은 잘 다듬어진 조각처럼 보이죠.
푸케는 빛을 이용해서 고요한 조각 같은 인물이 현실 공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려냈습니다. 이탈리아 회화에 깊이 매료됐지만 방식은 좀 달라 보입니다. 모피와 옷감, 돌과 대리석 같은 사물의 표면과 질감에 이토록 집중한 것을 보면 북유럽의 얀바네이크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의 또 다른 위대한 화가 로지에르 반데르 웨이든이 그린 대형 제던화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리는 장면을 그렸는데요. 이 화가 또한 이탈리아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바네이크와 같이 머리카락 한 올, 바느질 솔기 하나하나까지 충실하게 재현해내지만 이 그림은 사실 현실적인 장면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중간 색조를 배경으로 얕은 무대 위에 인물을 배치했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신자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윤곽은 분명하게, 그리고 화면 전체의 구성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을 보는 사람을 향해 그림 중심에 두고 울고 있는 여인들이 둘러서 있어요.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기절에 쓰러진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가 같은 자세를 취하고 각 인물이 취하는 제스처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로지에르는 이렇게 고딕 미술의 중요한 정신을 사실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풀어냈던 것입니다. 화면을 명확하게 구성하는 전통은 새로운 미술의 요구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종교적인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고 반 데르 후스는 15세기 후반 플랑드르의 위대한 화가입니다. 이 그림은 얀바네이크의 평온한 분위기와는 다른 뭔가 긴장되지만 진지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성모의 임종을 그렸는데요. 임종을 지켜보는 12사도 각각의 다양한 반응이 감동을 줍니다. 조용히 생각에 잠긴 사람, 격렬하게 슬퍼하는 사람, 어떤 이는 경솔하게 입을 벌리고 있기도 하네요. 화가는 단축법과 3차원이라는 공간 표현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서 우리 눈앞에 현실의 장면처럼 펼쳐 보입니다. 전면의 두 사도와 침대 너머 그리스도의 환영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적절하게 나누고 활용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요. 특히 성모를 받아들이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의 환영은 오직 성모만 볼 수 있는데요. 고요한 성모와 그녀를 둘러싼 긴장감과 흥분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각가와 목공예가들이 어떻게 미술을 만들어갔는지 살펴볼까요? 1477년 폴란드의 크라쿠프시를 위해 주문 제작된 채색 나무 제단입니다. 독일의 뉘른베르크의 거장 바이트슈토스는 명확한 디자인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멀리서도 성모의 임종과 12사도를 별 어려움 없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성모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려지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그녀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 위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모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양념 날개엔 성모의 생애 가운데 7가지 기쁨을 새겨 넣었습니다. 수태고지를 시작으로 예수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로 이어지고 오른쪽엔 예수의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쏟아지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 앞에서 깊은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사도들의 머리와 손등까지도 놀랍게 묘사한 이 위대한 조각가의 표현력에 감탄을 하면서 말이죠. 15세기 중엽에는 독일에서 획기적인 미술 기법이 발명됩니다. 이것은 미술뿐 아니라 인쇄술의 발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림을 인쇄하는 것이었어요. 책을 인쇄하는 것보다 수십 년 앞서서 말이죠. 비로소 성상과 기도문이 들어간 조그만 책자를 인쇄해서 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의 임종을 그린 목판화입니다. 신자들에게 죽음의 시간을 상기시키고 제목처럼 잘 죽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에 사제는 손에 촛불을 쥐어주고 죽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영혼을 천사가 맞이합니다. 뒤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보이고 그의 영혼은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앞에는 우스꽝스런 악마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혼을 놓쳤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 망신을 당했다. 기가 막힌다. 아무런 위안이 없다. 그야말로 익살이 넘치는 명문입니다.
구텐베르크가 틀 속의 활자를 모아서 인쇄하는 방법을 발명하자 목판 인쇄본은 유용하지만 그림을 인쇄하기에는 다소 조잡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미술가들은 세부를 완벽하게 묘사하기 위해 다른 매체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나무보다는 동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판화는 목판화보다 풍부한 세부 묘사와 미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르틴 숀가워는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동판화가인데요. 그가 제작한 거룩한 밤입니다. 네덜란드 대가들의 기풍을 대변이라도 하듯 모든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놀랍게 표현했어요. 사물의 재질과 표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확대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깨진 돌과 벽돌 그리고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피어난 꽃이며 아치를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덩쿨과 동물의 털, 목동의 머리카락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까지 감탄이 나올 뿐입니다. 그는 뷰린을 사용해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이토록 깊고 풍부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죠. 무너진 교회 안을 마구간으로 만들고 성모는 옷자락 위에 예수를 누이고 경배하듯 무릎을 꿇고 있어요. 요셉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등불을 들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현관에는 목동들이 들어서고 멀리는 목동은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땅에서는 평화를 노래하는 합창 소리도 들리는 듯합니다. 이 모든 주제는 기독교 미술의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지만 동판 위에서 결합하고 배치한 방식은 순전히 숀가워 자신의 것인 거죠. 폐가를 선택해서 공간에 암시를 주고 현실을 충실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그려내서 조화로운 구성을 구현해냈습니다. 목판술과 동판술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전파됐고 판화야말로 서로 다른 미술의 유파가 서로의 미술 정신을 배울 수 있게 된 새로운 미술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북유럽의 중세 미술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한국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한국관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뮤지엄 2층을 올라가면 아시아 미술관인 플로렌스 앤 허버트 어빙 아시안 윙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 미술관 입구를 지나 두 서너 개의 계단을 올라서면 오른쪽으로 한국관의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들어가 볼까요? 한국관 갤러리 233은 한 개의 방에 가벽을 설치한 공간입니다. 그 규모는 중국관이나 일본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한눈에 다 들어오는 정말 작은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낸 미술을 담기에는 턱없이 작은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8년에 개관한 한국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후원했고 대한민국 문체부 지원으로 재정비되었다고 이렇게 갤러리에 표시했습니다. 이 갤러리를 누구보다 자주 찾아가는 저에게는 이 사인은 왠지 이 공간보다 더 작게 다가옵니다. 메트가 소장하는 한국 미술은 청동기 시대에서 현대미술까지를 아우릅니다. 주로 고려시대의 자기와 불화, 조선시대 백자, 그리고 나전칠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메트가 소장하는 대부분의 한국 미술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미국의 콜렉터들이 구입해서 기증한 소중한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버크 콜렉션의 메리 여사와 플로렌스 앤 허버트 어빙 부부가 바로 그들입니다. 2021년 겨울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이어진 전시인데요. 한국의 나전칠기와 오칠을 소개했습니다. 이 전시에서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미술과 이불의 작품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한국의 전통적인 나전칠기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는데요. 메트의 한국관에서 그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즐거웠습니다. 이불은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미술관과 비엔날레는 이 작가가 끊임없이 실험하는 인간의 조건과 이를 둘러싼 세계에 깊은 관심과 경이로움 그리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대규모의 설치 미술, 회화와 조각 그리고 영상을 넘나드는 그야말로 현대미술의 모든 매체를 다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날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성, 계층, 인종 간의 불평등, 억압이 일으키는 충돌과 긴장에 대해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함께 역사의식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그녀의 최근작 페르디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데요. 페르디는 잃어버린, 방황하는 혹은 길 잃은을 뜻하는 불어 형용사입니다. 작가는 재료와 형태를 통해서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그리고 이질적이고 낯선 것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어우러지는지 실험합니다. 나전 칠기와 레커, 나무와 아크릴 페인트를 혼용했는데요. 마치 자연의 꽃의 이미지가 연결돼서 인간과 로봇의 형태가 이중적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어두운 바탕에 자개를 입혔고 그 위에 덧대고 상감한 형태와 색이 강렬하지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인간과 기계의 혼합적인 형태를 나전 칠기와 오칠을 입혀서 그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광활하고 복잡한 딱히 뭐라고 설명할 길 없는 시대를 잠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5장 16세기 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풍성한 미술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